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중한 업무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콰이어트 퀴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콰이어트 퀴팅은 정해진 업무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 소극적 업무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주메 빌더의 설문 결과 25세 이상 35세 미만 근로자의 4분의 1이 콰이어트 퀴팅족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로감입니다. 더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직장인들은 노력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인정을 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MZ세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콰이어트 퀴팅과 같은 체념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콰이어트 퀴팅을 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적 업무 지시와 부당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다고 보는 쪽에서는 법과 근로계약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일만 수행하겠다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로 보는 반면, 월급 루팡들이 근무 태만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련된 용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콰이어트 퀴팅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만 늘고 받는 돈에 비해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도 콰이어트 퀴팅을 단순 업무 태만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사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올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45%, Z세대의 46%가 업무 환경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콰이어트 퀴팅은 나쁜 직원이 아닌 나쁜 상사에 관한 문제라며, 직원들은 자신의 에너지, 창의성, 시간, 열정을 자격이 있는 조직과 리더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1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메타 플랫폼과 구글이 조직 개편 방식을 통해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전 현직 관리직 직원들에 따르면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를 재편성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조직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시기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감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달 이내에 내부에서 새 역할을 찾지 못한 직원은 고용계약 종료 대상이 되는 것이 메타의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 저성과자가 해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평판과 실적 평가가 좋은 직원들도 감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메타 직원은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83,553명입니다. 이는 메타의 비용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타는 앞으로 몇 달 이내에 회사 경비의 최소 10%를 절감할 계획이며, 비용 절감액의 상당 부분은 감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구글도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부서 재배치를 통한 감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어지럼증, 구역질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료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 해 10월 19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한 당일 전날에 쉬었으며 입원 전 평균 업무 시간이 업무재해 관련성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과 A씨의 흡연 이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A씨가 입원 전 일한 시간은 일주일 평균 32시간 4분, 4주 평균 30시간 12분, 12주 평균 32시간 12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일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많아야 합니다. 법원 감정에 역시 A씨 사인이 지주막하 뇌출혈에 따른 폐혈증으로 발병 원인이 흡연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맡은 고객관리 업무 특성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봤습니다. 공단 측이 산정한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흡연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 동료를 끈질기게 스토킹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젠더 폭력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젠더 폭력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51건 가운데 스토킹이 21.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압적 구애 15.7%, 고백 거절 보복 13.7%, 악의적 추문 1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젠더 폭력이 짝짓기나 외모 통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업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스토킹, 강압적 구애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A씨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 직원이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사적인 카톡을 거의 매일 보낸다면서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받는 카톡이 불편하다고 했음에도 점심을 먹자, 저녁에 뭐 하냐는 등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B씨도 상사가 저녁을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는 본인 사무실로 불러 원치 않는 사적인 대화를 한다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음에도 연락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애를 거절하면 보복을 행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젠더 폭력이 여성을 직장 동료로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연애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명백히 젠더 폭력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한 명의 여성이 극단적 젠더 폭력으로 희생되기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젠더 폭력이 그 뒤에 숨어 있다면서 일터가 젠더 폭력에서 안전한 공간이 아니란 사실이 증명된 만큼 직장 내 불평등, 조직 문화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지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등으로 45억 원의 집단 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 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 예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여 315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1만 113명보다 7.6%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2년 6만 4,053명에서 지난해 11만 55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명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만 8,050명에서 3만 6,772명으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069명에서 1만 4,834명으로 각각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만 9,821명에서 4만 9,605명으로 66.3% 급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늘어났습니다. 남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300인 이상의 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84만 8천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1% 올랐습니다. 작년 상반기 임금 인상률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액급여 인상률은 4.1%였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19.1%로 매우 높았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8%로 크게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은 4.8%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5%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 하수 폐기물 원료 재생업으로 1.6%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차이가 벌어진 것에 대해 성과급과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 인상률의 폭이 커지고 기업별 차이도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성과급을 비롯한 특별급여 격차가 규모 업종별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액의 성과급이 그렇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격차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